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광장을 떠나 새로운 출발을 준비합니다. 중략. 우리는 광장극장 블랙텐트에서 연극의 공공성, 극장의 공공성, 예술의 공공성을 시민들과 함께 처음부터 다시 배우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배움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부당한 권력의 훼손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이곳에서 더 많은 질문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더 할 수 없이 값진 배움이었고 광장극장 블랙텐트가 여기에서 멈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 또한 광장극장 블랙텐트 천막극장보다 먼저 이 광장을 지키고 있었고 천막극장이 해체된 후에도 이 광장을 지킬 세월호 유가족, 해고 노동자들의 천막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막극장을 세우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했던 고통받은 이들이 여전히 광장에 있습니다. 천막극장의 해체는 우리 사회에 빼앗긴 자, 억압받는 자, 고통받는 자들의 목소리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기 위한 새로운 출발입니다. 하여 우리는 광장극장 블랙텐트 천막극장의 해체를 앞두고 이곳에 뜻과 마음과 땀을 모아주셨던 많은 분들을 모시고 광장극장 블랙텐트의 다음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광장이 품고 있던 극장, 광장을 품고자 했던 극장, 외부의 소리에 닫혀있지 않았던 그러나 작은 목소리를 소중히 품고자 했던 광장극장 블랙텐트의 새로운 출발에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주십시오. 여러분, 광장극장 블랙텐트의 새로운 출발에 함께 해주십시오. 광장극장 블랙텐트 운영위원회 이혜성, 김성구, 김소연, 나희경, 송경동, 이사라, 이양구, 이정훈, 이민자, 조재현, 홍예원. 어떤 일에 아주 익숙하여 썩 잘하는 사람을 속되게 소개하는 팟캐스트 공도사. 안녕하세요. 수다도사 은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칭도사 병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호사도사 호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웬도사 울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공도사 임인자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봄이 온 것 같은데 봄이 온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바깥에서 추운 겨울을 계속 나셨잖아요. 봄이 왔으면 좋겠다고 계속 겨울 내내 기다렸고 봄이 왔다고 생각을 했고 또 광장에도 꽃이 조금씩 피어나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 봄은 오지 않은 그런 기분? 조금 뭔가 변화가 좀 느껴지지 않나요? 지금? 지난 겨울에 광화문 광장에서 많은 촛불 시민들과 예술가들과 또 해고 노동자들이 거대한 항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 걸음 한 걸음마다 검열에 앞장섰었던 김기춘이나 조윤선도 구속이 되었고 또 마침내 박근혜 탄핵이라는 이런 새로운 민주주의의 역사를 썼지만 그런 큰 걸음 밑에 깔려있는 많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아직은 눈에 밟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광장에서 블랙 텐트. 광장극장 블랙 텐트. 광장극장 블랙 텐트. 많은 어떤 의미 있는 공연들이 이루어져 왔잖아요. 네, 어떤 공연들이 있었나요? 처음에 광장극장 블랙 텐트를 만들 때 원래 11월 4일 날 우리 모두가 블랙리스트다라고 해서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이제 시인 송경동 시인, 또 사진작가 노순택, 또 판화작가 이은엽, 또 문화활동가 신유아 이런 분들이 난데없이 텐트를 치고 오늘부터는 노숙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연극인들이 아시다시피 검열 관련해서 2014년 말 그리고 2015년부터 굉장히 열심히 이제 싸워왔잖아요. 그래서 한 20여 명이 그 기자회견에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 이 텐트가 쳐진다는 소식은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송경동 시인님이 특히 이제 희망버스도 하시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시나 이렇게 해서 좀 걱정을 했는데 그 소식에 바로 경찰들이 대거 투입이 돼가지고 이런 텐트를 못 치게끔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좀 예상을 했는지 이제 송경동 시인이나 여러 작가들이 한 번 이렇게 펼치면은 이게 쫙 펼쳐지는 텐트를 원터치. 가지고 와서 바로 안에 들어가서 이제 점거 형태로 했고 그렇지만 당일에는 이제 텐트 대부분을 경찰에게 뺏겼죠. 네. 그랬는데 그 바로 다음 날이 이제 촛불 시민들이 계셨던 거고 당시에 수녀님들이 오셔가지고 그거를 다 막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텐트를 치고 비닐을 감싸고 작은 이렇게 마을처럼 이제 형성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우리 연극인들은 그 당시에 이제 검열 백서를 만들기로 일단 결의를 했었고 긴급 심야 토론회를 해서 아마 11월 11일로 기억하고 있는데 연우 무대 소극장에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지금 시국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논의를 하다가 이제 연극인들도 다른 예술 장르와 좀 더 연대를 하자. 그래서 추운 겨울을 이렇게 나게 할 수는 없다. 우리도 들어가자 이렇게 결의가 돼서 11월 18일에 처음으로 방혜영 연출님이신데요. 일대 방장으로 이제 텐트 연극인 텐트를 마련을 해서 그때부터 노숙이 이제 시작됐어요. 그런 이후에 이제 방영 연출님이 여성 연출가인데 호롤 단신 거기를 지키고 있으니 연극인들이 자주 와서 같이 이렇게 동침을 했죠. 두 개의 동이 있었거든요. 그 안에서 돌아가면서 릴레이로 같이 노숙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연출님께서 많이 아프신 상태였던 걸 우리가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혜성 극단 고래 대표 이혜성 연출님이 큰 결심을 하셨죠. 그래서 자신이 동안거를 하겠다. 겨울을 여기서 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12월 7일부터 이혜성 연출님이 그 연극인 텐트에 계시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12월을 촛불 집회와 또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이 거기에서 있었는데요. 이렇게 지내면서 연극인들은 무엇을 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됐고 이제 연극은 특히 이제 주로는 드라마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야외에서 할 수 있는 어떤 퍼포먼스와는 조금 또 다른 성격들이 많고 또 하나의 고민은 이제 캠핑촌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데 예술의 언어, 어떤 언어로 소통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 같은 게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이제 송경동 시인과 함께 상의를 해서 우리 연극인들은 천막 극장이라도 있으면 공연이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자신이 알고 있는 천막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화를 하신 데가 바로 나무다구 움직임 연구소 장소익 대표님이 계신 곳이었고 그곳에서도 바로 흔쾌히 천막 극장을 내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어요. 이혜성 연출님은 특히 이제 대학로에서도 굉장히 이제 중견 연출가로 워낙 활동을 많이 해오셨고요. 또 빨간시라는 작품으로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작품을 오랫동안 해오셨고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모이고 또 운영위원회로 많은 그 검열 대학로 엑스포럼부터 이제 검열 활동, 싸움 활동을 계속 해왔던 사람들, 또 서울 민해총에 계시는 분들, 이렇게 다양한 또 마임을 하시는 연희자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때부터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또 프로그램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논의들이 진행이 됐어요. 이 극장을 지을 때 사실은 이제 우려되는 점이 이 굉장히 큰 천막 극장이기 때문에
이거를 경찰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짓는 것부터 이제 못하게 되게 되면은 우리들 계획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짓는 날을 우선은 토요일 집회가 있는 날로 정하고 작전을 아주 치밀하게. 네, 그리고 이것을 같이 지을 사람들을 아주 비밀리에 모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 계획들을 어느 정도 수립을 한 다음에 1월 7일 날 이제 오전 7시부터 짓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그날 이제 새벽에 그 텐트 밖에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은 연극인들이 와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극장을 짓는다는 것은 우리들의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많이 모여주셨고 이제 그렇게 많이 모였던 힘으로 그 당일에 이제 하루 만에 극장을 지었고 그 다음 날부터 사실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했는데요. 뭐 조명, 무대, 음향 그다음에 객석 그리고 필요한 뭐 핫팩, 무릎 담요, 소화기, 난방기 이런 것들을 각자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내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물품들이 필요하다고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올렸을 때 바로바로 연락이 와서 이런 물품을 내가 가지고 있고 분장실에 이런 것이 필요하고 있고 연극인들은 다 극장 메커니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작은 극장에서 최대한 잘 쓰도록 하는 것들을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하나하나 물품 하나하나들이 이제 후원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게 거의 뭐 된 독립군 수준으로 이 움직임이 아주 그냥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진행이 됐었던 것 같네요. 좀 대단하신 것 같아요. 무대가 갑자기 세워지고 그 안에서 또 뭔가를 또 이렇게 계속 선보이셨는데 그런 과정들은 어떻게 문제가 없으셨는지. 우선은 이제 프로그래밍은 운영위원회에서 다 같이 했었는데요. 주로 우선은 이제 개막작으로는 빨간시 작품이 올라왔는데 빨간시는 당시에 나루아트 센터와 게릴라 소극장에서 이제 공연을 마친 상태였고요. 이혜성 연출님과 극단 고래에서 결심을 하셔서 개막작으로 이제 오기로 이야기가 됐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극단 고래에서도 많은 단원들과 배우들께서 이 작품의 시작을 한번 사실상 실험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졌던 작품들은 검열 언어의 정치학이라든지 노란 봉투라든지 그와 그녀의 옷장이라든지 이 작품들은 이제 검열 언어의 정치학은 작년에 권리장전의 개막 작품이었고 그래서 검열을 위해서 계속 싸워왔던 드림플레이의 김재엽 연출님 작품인데 이제 그렇게 싸워왔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참가하시겠다고 이제 의사를 표명을 하셨고 그리고 노란 봉투 같은 경우는 이제 손배 가압류나 문제 또 특히나 이제 해고 노동자분들 노조 안에서의 문제예요. 비정규직과 정규직으로 나누고 손배 가압류를 당하게 되는 그런 노조 안에서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에서 배제된 자, 그러니까 빼앗긴 목소리, 삭제된 목소리들을 찾는 프로그래밍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작품도 이제 제안을 드렸을 때 전인천 연출님과 극단 돌파구에서 이제 제작을 하신 건데요. 흔쾌히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가능했고요. 그와 그녀의 옷장 역시도 이제 세월호 유가족분들, 어머님들이 만든 극단이에요. 4.16 가족극단 노란 리본이라고 하는 가족극단에서 만든 작품인데 작년 11월에 대학로에서 처음 시연을 하고 계속 이제 순회 공연들을 준비를 하고 계셨고 그래서 이 작품 역시도 이제 광장에 꼭 나오시면 좋겠다고 제안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되었고 흔쾌히 하시겠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고요. 그래서 보면은 작품들이 막 그러한 삶들을 사실은 많이 살고 있었던 거죠. 네, 곳곳에서. 네, 곳곳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굉장한 많은 실천들이 있었고 이것이 하나의 광장을 이루는 형태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해 11월부터 진짜 올 3월까지의 그 광장은 전 국민이 같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정말 그 절박했던 것 같아요. 너무 왜냐하면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맞아요. 없고 네. 그것들이 역사상으로도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었고요. 그 검열을 저희가 싸울 때도 2015년, 16년에 계속 싸울 때도 거의 뭐 예술가들을 우롱하고 모욕하다시피 아무 일도 없었다고 네. 당당히 네. 국정감사에서까지 말할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내부 고발이라든지 예술가들이 직접 겪은 피해 상황은 그들이 그렇게 거짓 증언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고 우리 모두에게 표현의 자유나 사상의 자유나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거대한 것들이었고 생존 우리들에게는 목숨과도 다름없는 거잖아요. 예술가들에게는. 그런 절박함들이 많이 모이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특정한 개인이 쥐락나락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약간 소름이 끼치는 그런 기분이 계속 좀 그러네요, 저는. 우리나라는 소름이죠. 교육을 되게 중시하긴 하는데 교육의 목적은 그냥 단순하게 잘 살기 위한 거. 남은 어떤 어떻게 개인의 되든 어떤 말든, 부를 영달을 위한. 대충 저는 뭔지 사실 알겠네. 이 검열과 블랙리스트 전국에서 특히 이제 연극인들이 가장 치열하게 싸워왔던 것 같아요. 근데 네.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니까 원래 연극인들은 사실은 많이 침묵해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침묵을 이제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는 정말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생각도 들고요. 특히나 이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연극은 이제 공동의 작업이잖아요. 네. 개인의 작업이면서도 그것이 모여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회의 시스템이나 구조나 어떤 지원의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갖는 어떤 공공성에 대한 관심 그런 것들이 높았던 것 같아요. 그러한 가치들이 이제 무너지는 순간 사실은 연극이 존재해야 되는 어떤 근거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연극 배우들은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생존에 취약하잖아요, 지금.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연극이라는 어떤 행위를 하는 이유는 그런 어떤 자본의 사회 시스템과는 다른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함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삶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를 들면은 뭐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돈이나 자본으로 통제하려 하고 억압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응당 받아들일 수 없는 되게 중요한 폭력적인 행위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누군가는 뭐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이렇게 얘기를 한 것도 정말 장난이 아닌 게 그렇게 지원을 안 하면은 말을 잘 들을 것 같다고 생각한 것이 얼마나 폭력이었는지 다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극을 만들어가는 어떤 공동의 실험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지켜가기 위해서 연대해왔었던 것 같아요. 뭔가 계속 뭔가 시스템이 잘못됐다. 얘네들 왜 그러나 막 이런 항상 좀 불만은 계속 있었지만 이게 도대체 원인이 뭔지도 전혀 모르고 계속 그렇게 그냥 아르바이트 해서 그냥 이제 푼돈 모아서 이렇게 어떻게 좀 알뜰하게 뭔가 한번 해보고 이런 정도로 계속 버텨오고 다들 그렇게 해왔다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문제점의 어떤 내막을 조금씩 저희도 알아가는 지금 시점인 것 같아요. 그전에는 도대체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지도 전혀 모르고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뭔가 이렇게 골마서 터진 상황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필요성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런 걸 좀 깨치게 해줬던 어떤 그런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좀 이게 이래서 이렇게 됐었구나를 이제서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제 본인이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내가 변방이었다라는 거를 이제 알고 그게 다 중심으로 모여서 이제 목소리가 그렇게 모였던 것 같아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이라도 뭔가 좀 알게 된 게 그냥 뭔지 모르는 계속 의심을 품고 그냥 불만족 속에서 뭔가 계속
놓지는 않으려고 하면서 이렇게 좀 불편하게 버티면서 그냥 진짜 지내왔던 것이 그 원인을 알면 우선은 투쟁을 하던 어떻게 하던 뭔가 우리도 이제 뭔가 의사 표현을 해서 가능성이 좀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유를 알게 되면. 근데 그전에는 이유도 모르고 도대체 왜 이 사회는 왜 그래? 막 그러면서 이제 우리 시기를 잘못하고 났어. 막 뭐 이런 어떤 불만 정도로 이제 끝났었던 것 같은데. 그 호도사님은 뭐 느낌 없었어요? 아 저는 계속 쭉 안 팔렸기 때문에 원래 블랙리스트예요. 미술 쪽도 분야가 워낙 다양해가지고 그쪽이랑 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아예 그냥 모르는 상태로 지냈고 또 그쪽 느끼는 분들만 또 절실하게 느끼고 그렇게 좀 갈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예를 들면은 공공 미술이라든지 네. 이런 공공이 네. 급격히 제도화가 됐고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제도 안에 계속 머무르는 사람들이 더욱 더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한쪽에서 계속 억압과 탄압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어쩌면 목소리가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저도 네, 지금 좀 저도. 드네요. 네. 네, 그때 활발히 활동하셨던 분들 대부분이 다 제도권에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 계시기 같은 때문에. 경우도 계속 이제 미술 활동을 했지만 어떤 그런 공공 프로젝트 이런 부분 활동은 어느 순간 갑자기 할 수 없는 상황이 모든 기금이 다 끊겨가지고 그렇게 돼버렸고 그리고 개인 작업 같은 경우도 지극히 개인적인 작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좀 잘 몰랐었다는 느낌 좀 그래서 미안한 마음이 자꾸 들어요. 지금 활동을 되게 다양하게 하시는데 그래서 그 하시면서 직함들이 계속 여러 가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직함은 어떻게 되세요? 네? 뭐 총 예술 감독이라든지 뭐 위원장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위원장인 적은 없는데 그 제가 기사에서는 여기 지금 블랙텐트 운영위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아, 예. 운영위원은 총무도 여러 하셨고. 명. 총무 그거는 형사복지원. 네, 그리고 저 서점 CO시기도 하고. 네. 아 맞아 서점 맞아 광주에 네, 서점은 지금 개점 휴업 중입니다. 네. 유리창에 박근혜 퇴진을 붙여놓고 지금 올라와서 개점 휴업 상태예요. 아 서점은 근데 어떤 서점이에요? 사실 이제 탈서울을 하려고 그래서 네. 광주로. 네, 월세도 너무 비싸고 네. 네, 또 변방연극제도 이제 마무리를 네. 짓고 새로운 예술 감독님도 선임을 했기 때문에 어. 조금 그 재단 만드는 걸 그러니까. 하려면 어떻게 무엇인가 어떤 방식으로 할까 제 시간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재단을 만든다면 어떤 재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약간. 근데 제가 아무래도 연극인이다 보니까 조금은 좀 공연 예술 쪽에 방점이 찍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저는 창작에 관련한 그런 지원금을 조금 마련을 해볼 생각이었어요. 그 전에 사실은 변방경제에서도 그런 지원 기능이 있었는데 변방경제를 할 때는 프로그래밍이 훨씬 더 방점이 찍혀서 어떠한 목소리를 낼 것인가에 굉장히 많이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오랫동안 해오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의 어떤 미학적인 성취 이런 부분은 저 자신보다는 사실 예술가들이 계속 성취를 해나가야 되는 문제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러한 지향점보다는 정말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 오히려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고 또 사실 배우님들도 생계 때문에 돌아가시거나 막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사실 이제 광화문 캠핑촌에 있을 때도 이제 어느 날 그 텐트 앞에 새벽에 이제 추우니까 일찍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렇게 나왔는데 한 배우님이 밖에서 막 이렇게 서성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드렸는데 그때까지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제 끝나고 새벽에 거기에 이제 미안한 마음에 잠깐 들르신 거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광장에 많이 이렇게 투쟁 전선에도 사실상 많이 못 나오시는 이유가 이제 연습도 해야 되지만 아르바이트도 해야 하고 너무 할 일이 많기 때문에도 이제 못 나오신다는 걸 그때 이제 생각을 했죠. 저는 그래서 했었거든요. 정말 그 이민정 선생님 너무 대단하게 생각한 게 저거 2년 전이거든요. 2년 전에 그 변방연극제 그 개공선 그것 때문에 회의하러 네네네네네네. 잠깐 그때 오셨는데 그때가 조금 약간 여름 비슷한 약간 그런 가을이었나요? 여름 뭐 이쯤이었던 것 같은데 봄이 아무튼 겨울은 아니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파카 같은 거를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아니 계절에 너무 안 맞는 그래서 겨울 파카를 입고 오셔서 선생님 안 더우세요? 하고 제가 추우셨나 보다. 예, 질문을 했더니 네. 아마 그때 제 기억에는 아마 그 형제복 지원분들 그때 노숙 투쟁하고 계셨어요. 아 형제복 네. 형제복 지원분들이 그때 국회 앞에서 노숙 투쟁하고 계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예 그때 이제 네. 그럼 형제복 지원분들 관련해서 이렇게 일을 하셨잖아요. 네. 그 일은 어떻게 처음에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아 사실 처음에 네. 이제 변방연극제 2013년도에 할 때요. 네. 그때 그 피해 생존자신데 한종선 씨를 그때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때 제가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이 제가 변방연극제를 이제 오랫동안 하면서 변방이 뭘까 이런 거를 많이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변방 역시도 굉장히 제도 위에 있었던 것이었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이었거든요. 왜냐하면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분들은 80년대 이런 국가폭력의 희생자이지만 여전히 어떤 제도 밖에 있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또 정규찬 교수님이라고 그 한종선 씨가 쓴 살아남은 아이를 네. 공동 이렇게 기획을 하신 분이신데 그분의 쓴 책에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 사회의 경제 성장과 민주화라고 하는 거대한 서사 밑에 깔린 대감금의 역사가 있다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이제 그 아마 이야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지만 제도 밑에 깔려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토록 무지했고 그것이 바로 변방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과 자주 만나게 됐고 또 그 당시 이제 한종선 씨가 이 생존자 모임에 총무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제 제안을 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건 또 다른 질문인데 그냥 일반 관객들은 뭔가 그 기존에 복잡하고 머리 아픈 거에서 탈피해서 좀 즐거운 시간을 가볍고 즐거운 시간을 만끽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하시는 그런 것들은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거운 주제들을 다 다루고 어떻게 보면 관객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보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공연 예술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있거든요. 어떤 의미나 어떤 역할 부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재미있는 그런 공연도 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신가요? 그 며칠 전에 광화문 캠핑촌에서 이제 처음으로 촌민들이 같이 밥을 먹고 특히 이제 그 KT에 맞서가지고 혼자 1인 시위를 하는 길정순 어머님이 계신데 그 어머님의 제안으로 꼭 노래방이 있는 곳이어야 된다라고 해서 밥을 먹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런 문화공간으로 갔어요. 근데 다들 너무 춤도 잘 추시고 그동안 어떻게 겨울을 참고 견뎌오셨는지 근데 저기 안에 있는 그 흥이 그 흥의 힘으로 또 당연히 분노도 같이 있겠지만 그 흥과 분노로 이 겨울을 났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한 구석에서 저는 정말 경직된 박수를 계속 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너무 흥이 부족하다. 분노가 분노가 네. 부족한가? 그러니까 아직
어떻게 보면은 그 비워내거나 덜어내거나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더 분노가 더 많이 차여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무거운 주제이고 이럴 수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 아직 이 조금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당연히 모든 공연 예술이 만약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다면 너무 획일화되고 너무 무거울 것 같아서. 그러면 그 영국 쪽에 좀 접하게 되셔서 그쪽으로 흥미를 갖고 영국 쪽으로 가시잖아요. 네. 이게 그 광주에서 학창 시절에 일어난 일인가요? 그러면 그 시기가? 사실 연극이 뭔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예. 제가 사실 그냥 막연하게 예술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첫 번째는 제가 또 집이 약간 가난해가지고 금남로 광장 일대에 독서실들이 있었고 거기가 이제 고등학교랑 가까웠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야 됐었고요. 집이 방이 딱 한 칸이었거든요. 온 가족이.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독서실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광장에 주변에 있었고 그 광장에서 제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봤는데 그때가 이제 90년대 초반이거든요. 근데 지금 나중에 이제 제가 공부를 할 때 보니까 그때가 이제 광주 사태라고 이름 지었던 것이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그래서 수많은 시민사회 단체들에서 광주를 알리는 그런 뭐 시화전 또 많은 예술가들이 민중미술을 거리에서 굉장히 많은 표현물들이 나왔던 시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에게 많은 각인이 되었고요. 또 그 전에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등교를 하는데 등교길에 그 이철규 열사 포스터를 봤어요. 근데 그 포스터가 이제 그때 이름이 이철규인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눈이 튀어나오고 얼굴이 거무튀튀하게 이렇게 불어서 몸 전체가 그을었는데 거기에 이것이 익사란 말인가 하고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게 저한테는 뭔가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감각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왜곡된 어떤 얼굴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생각했는데 고등학교 시절에 금남로에서 봤던 민중미술들이 그런 작품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서야 비로소 전두환이 학살자였고 이런 거를 그때서야 알게 된 거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 때 우리 반에 이제 무용반 친구들이 있었는데 무용반 친구들이 너무 이제 잘 사는 친구들이었어요. 막 보통 네, 저는 막 도시락통이 이렇게 깡통 그거에 김치통 하나인데 그 친구들이 막 스테인리스 보온병에 되게 막 부러웠었는데 심지어 수업도 안 나오는데 학교 점수가 점수를 학교에서 그 친구들한테 자신이 맡은 점수의 절반을 나눠가지고 50점을 그냥 막 더해줬거든요. 제가 되게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막 항의하기도 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됐군요. 네. 근데 그 어느 날 축제 기간에 이제 학교에서 딱 2명만 축제에 보러 갈 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무슨 일인지 번쩍 손을 들어서 갔는데요. 그때 이제 무용반에 있던 친구들이 발레를 하는 걸 봤는데 막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눈물을 막 흘리면서 저 친구들이 저 아름다운 것들을 해내려고 없었던 교실에 없었던 시간들이 있는데 나는 너무 공부라는 어떤 획일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막연하게 저는 뭔가 예술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대학은 연극영화과에 가신 건가요? 네네. 예, 왜냐면은 제가 이제 다녔던 학교가 이론이 뽑는 전형이 있었어요. 실기 없이 교대 네. 뭐 처음에 가서 광주 교육대. 네, 교대 이제 중앙대로. 갔다가 중앙대로 가게 됐는데 네.
정유라도 말을 좀 잘 타고 말 타는 모습이 눈물겨웠다면 이렇게까지 안 했을 텐데. 이 시간에 말 탔구나. 아, 그런 눈물이었으면 어떡하죠? 안 되죠. 예. 아, 그런데 정말 정말 아름다웠어요. 아. 제가 너무 선입관 같은 것이 강했구나. 무엇인가를 재단을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도 그 90년대 광주 분위기를 잘 알아요. 그때도 저쪽에 있어가지고 그 어렸을 때는 저희 정읍이거든요. 지금 엄마 아빠가 나 어렸을 때 그 대학생들이 도망 와서 산까지 넘어서 정읍까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한 3일 정도 우리 집에서 먹이고 막 그랬다고 하는데 그때는 진짜 몰랐대요 어른들. 이것 봐. 그러니까 너무 다른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했는데 저는 또 저희 아빠는 완전 경상도 분이라서요. 전 세뇌를 당해가지고 진짜 무조건 그거 정말 있어. 빵인 줄 알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계속 그거를 계속 듣고 나중에 이제 대학 가서 뭔가 내가 잘못됐구나를 그때서 조금씩 이제 알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무조건 선거할 때도 무조건 1번 찍으라고 아빠가 시키고 그러고서 그냥 내 맘대로 막 찍고 그냥 1번 찍었다 그러고 그냥 반항하려고 계속 그랬는데 아무 생각이 없었죠 그때. 그랬는데 어쨌든 이게 다른 거죠. 자라온 게 그러니까 고등학교까지도. 저야 뭐 그쪽에서 살아서 정확히 알고 저도 그때 그 광경을 뭐 직접 목도 안 했지만 그 후에 잔재들이 많았잖아요. 항상 광주에 그게 깔려 있어요. 그 감정이. 근데 우리 이모는 대구 분이시거든요. 지금도 안 믿어요. 지금도 너 조작당한 거에서 우리 지금 저희 빨갱이로 알고 있지. 너 그거 아니라고 그 간첩이 한 거라고 지금도 부정을 해요. 그러니까 일부러 부정하는 거야. 자기 신념이 무너지는 게 싫은가? 지금도 안 풀렸죠. 그러니까 너무 이 뒤늦게 당사자가 조금 역사를 살아있는데. 알아가는 것 같아요. 이제 조금씩 진짜 그 병도사님은 네? 언제부터 뭔가 그런 어떤 그걸 깼나요? 정도사님 뭐 부유하게 자라서 모르겠어요. 근데 스트레스.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저 김대중 대통령 그 선거에서 당선 확실시 됐을 때 텔레비 보면서 울었어요. 아 진짜? 너무 감동해서. 아, 네, 그거는 제가 기억이 나요. 아 그래요? 그 혼자 텔레비 보면서 엄마는 울고 아니, 다 주무시고 혼자 텔레비 보면서 진짜 막 눈물 나더라고요. 아, 그때 그분이 얘기하니까 대통령이 됐다는 게. 90년대 그때가 생각난다. 눈에. 또 이제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또 저 고등학교 때 막 그런 얘기들 많이 했거든요. 고등학교 때, 그때만 해도 이제 전두환이 대통령이 그랬으니까. 그 시대의 고등학생이었어요. 막 그러니까 뭔가 고등학생이지만 그거 이상 상상하거나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스스로들끼리도 어떤 자기 검열들. 맞아. 예. 뭐라 그러나 화도 나고 우리끼리 있는데도 스스로가 괜히 그거 말 이- 잘못했다가 그거 이상 우리도- 상상하거나 그거 이상 뭔가를 얘기를 한다라는 거가 그거는 잘못된 거다. 진짜 그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뭐 소위 지금 블랙리스트 사건이라고 하는 거가 제일 위험한 게 나는 그런 부분이라고 네, 맞아요. 생각하거든요. 통제가 그거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검열하는 거. 그렇게 선생님은 되는 블랙리스트 거죠. 명단에 있으신 거죠? 아 영광입니다. 아니 우리 뭘 해도 이렇게 안 껴주시죠. 그러니까 열심히 호도사님도 했는데. 굉장히 좀 작업이 굉장히 조금 직설적인 어떤 그런 약간 좌파적인 그런 성향이 많은 그런 작업들을 하는데 제도권 밖에서 하다 보니까 제도권 밖에서 항상 하다 변방 오브 보니까 그 블랙리스트에 안 오른 거에 대해서 좀 우리 와이프한테 혼났어요. 뭐 이것도 끼지도 못하면 또 맨날 돌아다니냐고. 돈을 벌든지 확실히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고. 명예라도 건지던지 이거는 돈도 못 벌고 명예도 죽고 이런 거. 예전에 그 블랙리스트 딱 그 알았을 때 본인이 피부로 진짜 느껴졌던 사건들이 좀 있어요. 그때 당시는 몰랐는데 네. 지나와서 보니까 그게 그거였구나 하는 게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아까
그냥 나도 억울한 게 되게 많는데 명단이 없어서 나는 그냥 안 했구나. 그리고 이미 그 뭐 지원 심의 이런 거 할 때 뭔가 이렇게 블랙리스트가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가 암묵적인 이야기가 이미 2015년 초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암묵적으로 윗선에 뭔가 지시가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직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이제 심의하시는 심의위원분들이 내부 고발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 연극계에서는 이제 서울연극제가 대관 탈락이 됐을 때 뭔가 문제가 있다 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대학로 엑스포럼이 만들어지고 우리는 생산적인 논의를 원한다 이렇게 해서 포럼이 열렸는데 100여 명이 넘는 연극인들이 전부 와서 발언을 하고 이것의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이상했던 거는 그러한 연극계의 움직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명백한 어떤 검열의 정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졌다는 점이에요. 맞아. 블랙리스트가 계속 바뀌었어요. 계속 이렇게.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사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는 기관 자체는 이제 예술가의 참여나 또 예술을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어떤 이런 철학적인 근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그렇게 막무가내로 할지 아마 않았을 거거든요. 예술계에서 분명 이런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계속 철저하게 이렇게 돼왔던 데에는 어떤 정말로 그야말로 윗선에 뭔가가 있다라고 아주 하는 강력한 게 힘이 작용하지 않는 한은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들 정황이 계속 있었던 거고 결국에는 이제 증거나 증언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모아지면서 특검이 이제 일을 시작을 했을 때 바로 기자회견을 이제 예술인들이 다 같이 해서 그런 고발했던 자료들 모아놨던 자료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요번에 저도 이제 딴 데서 들었는데 이제 요번 특검이 블랙리스트 사건을 이제 다루면서 그 사건을 해결할 그 완전한 명백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게 결국은 내부 고발자 분이 어디에 가면 뭐가 있다를 정확하게 알려주셨다고. 그 이번에 그런 내부 고발을 하고 뭐 이런 상태를 생각해 볼 때 우리 사회가 얼마나 어떤 불의에 침묵하고 있는가를 다시 되돌아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술가들이 이렇게 막 발언을 하고 했을 때 그 문체부 직원분들 중에서 그런 내부 고발자가 같이 나옴으로 해서 예술가와 이런 행정가가 동시에 내부 고발이 된 거잖아요. 근데 다른 분야에도 분명히 이런 블랙리스트가 작동하고 있고 수많은 적폐들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모두가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지금 안 밝혀지는 것이지 만약에 거기에서 누군가 용기를 내서 침묵을 깨고 나온다면은 지금 문학의 블랙리스트보다 더한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오늘 이제 박근혜가 검찰에 가는데 송환됐죠. 네, 그 지난 주말에 뭐 수많은 뭐 변호사 당시에 뭐 경호 비서실에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 오고 가고 뭐 미용실에 있었던 사람들이 계속 오고 가고 하면서 사실은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들만이라도 그 침묵을 풀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진실과 사실을 말해준다면 세월호 참사라든지 우리 사회에 정말 알아야 할 우리 국민들이 모두 알아야 할 이런 진실들이 규명이 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블랙리스트가 알려진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 사회의 적폐를 되게 단적으로 어떻게 보면 드러내는 일이라고도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그러면 블랙리스트가 있으면 그 지원을 어느 누군가는 또 지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블랙리스트에 반대 화이트 리스트라는 것도 있는 건가요? 네, 그 부분이 참 화이트리스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단정해서 이야기하기 참 어려울 것 같은 게 왜냐하면 지금 법을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면 명예훼손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네 그런 것들
것들의 법적인 조치들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제가 뭐 실명을 말을 할 수는 없는데요. 궁금하다. 뉴스상으로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이름은 거론하지는 않았지만은 거기 이제 뭐 누구의 무슨 의원의 추천 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 있는 그런 명단도 괜히 있다더라. 신의행정 같은 느낌이 든다. 갑자기 너무 궁금해지는데 참. 우리는 아니야. 아, 궁금할 거. 안타까운 일이죠. 진짜 문화예술 기금도 사실 고갈되어 가고 있는 네. 상태인데 그런 그 중차대한 기관에서 여기저기 휘둘려 가면서 예술 행정을 했다는 것에 아마 모든 예술가 분들이 분노하고 계실 거라고 그런 시스템적으로. 저는 약간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이 최순실의 국정농단 이것이 같이 섞이면서 이 블랙리스트가 알려지고 한 것도 그 어떤 단죄를 받고 하는 상황까지 같이 만약에 그거하고 맞물리지 않았다 그러면 또 있네 없네 뭐 이렇게 막 따지고 들면서 예 맞아요. 됐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블랙리스트, 그러니까 리스트라는 존재가 딱 알려지게 된 게 이 최순실 농단에서 이제 미르 재단의 예. 존재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미르 재단에 관련돼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위원이 이제 이 미르 재단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이제 기금과 관련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 회의록이 있는데 그 회의록에 그 예술위원회 직원이 이제 그 의원실에 국정감사 때문에 회의록을 제출을 할 때 일부러 삭제하고 보낸 거예요, 원본에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알았냐면은 그 국회의원실에서 이렇게 읽다 보니까 맥락이 안 맞아서 이거가 뭔지 이건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원본이 온 거예요. 그 거기에 리스트라는 말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일보에 그 세월호 뭐 문재인 지지, 박원순 지지 이렇게 해서 9,473명 명단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또 이건 역시도 이거 아니다. 이거 너무 이렇게까지 막 이런 게 있었죠. 설마. 네, 설마 이랬죠. 그런데 특검 조사가 딱 갔는데 문체부에서 나온 내부 문건에 그게 바로 적용이 돼 있었던 거예요. 전부. 실제로 맞춰보니까 실제로. 네. 그 명단하고 네. 피해본 명단. 소름 끼친다. 네. 그러니까 그게 확증이 된 거죠. 확정이. 그리고 심지어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연극제의 대관 탈락 사태도 그 문건에 어떻게 적혀 있었냐면 그 편향적 정치 편향적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배제 해서 사례로 서울연극제 아르코 대관 배제 이게 나온 거예요. 그렇게 적시해놨어요? 네. 와. 그리고 서울 프린지 다운예술에서 프린지. 서울 프린지도 지원을 못 받았는데 그것도 명시적으로는 예를 들면 예술적인 완성도에 뭐에 대한 뭐다 이렇게 했지만 알고 보니까 검열. 그리고 그린피그 뭐 해화동 1번지 거기 명단이 다 나온 거예요. 다 좀 약간 정말. 그래서 그 문건이 언제 나왔냐면은 그 SBS 뉴스를 통해서 2016년 12월 28일에 나왔는데요. 그 뉴스 볼 때 정말 울 뻔했어요. 이거 한 줄을 이거 한 줄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은 진짜 예술가들이 수많은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너무 정말 분노했었거든요. 그 리서치는 누가 할까? 그게 또 문제적이에요. 지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대행을 하고 있는 사람이 송수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건전 컨텐츠 팀장, TF 팀장을 맡았던 사람. 건전이요? 건전? 예, 그리고 건전가요 생각. 예, 기획조정실장의 역할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알려진 바로는 본인은 기획조정실장이라고 하는 업무 직함이 무조건적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은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런 논지로 특검에서 단죄를 못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 건전 TF팀은 연극이나 예술 분야만 이런 리스트를 만든 게 아니고 뭐 미디어, 뭐 영화, 전반적인 네 이런 전반을 연예인 다 한 뭐 거거든요. 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적인 건전 이름부터 건전 컨텐츠 TF부터 진짜 네. 과거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용어 자체도 네. 정말. 옛날에 앨범 낼 때 건전가요 실어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분이 지금 태연하게 장관 대행을 지금 하고 네. 있는 상태죠. 그리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박명진 위원장도 아직도 위원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굉장히 문제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봄이 오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러네요. 그렇네요. 예. 봄이 오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얼마 전에 저 SBS에서 TV 보는데 선생님 봤어요. 그 인터뷰. 저 아시는 분 TV에 나온다. 이러면서. 그 탄핵 인용되기 전날에 그 이제 집안에서 네, 가족들. 네, 텐트에 이제 자려고 네. 들어가는데 그 텐트가 꿀잠이라는 이름. 텐트예요. 원래 그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라고 비업세라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기륭전자의 해고 노동자신데요. 유흥희 선생님이 쓰시는 텐트예요. 근데 이제 제가 연극인 텐트가 원래 두 동이었다가 그 크게 이혜성 연출님이 크시잖아요. 그래서 큰 텐트로 하나로 합쳐지면서 이제 남자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꿀잠 텐트에서 이제 자는데 이제 그날 카메라가 이렇게 온 거죠. 인터뷰는 유흥희 선생님도 하고 저도 했는데 하필 저만 나왔어요. 아니 그래서, 근데 그 네. 겨울에 막 그 텐트 안에 막 그 물 얼어 있고 막 이런 사진 저 봤었는데. 예, 당연히 얼죠. 네. 추우니까. 근데 어떻게 주무세요? 제가 한참 저는 그 잠을 잔 거는 거의 한 12월 말 정도까지 제가 거의 잤었고 그 이후에는 연극인 텐트가 하나로 합쳐져서 이혜성 연출님이 주로 주무셨는데 이혜성 연출님이 하루는 이제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자다 딱 깼는데 눈이 여기까지 바로 눈 코 앞에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막 이렇게 텐트를 이렇게 헤치고 일어났었다고 한번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고 이제 제가 있을 때는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너무 추운데 숨을 이렇게 내쉬우니까 그 안에 여기 공기가 차서 물방울이 돼요. 네, 맞아. 근데 습기가 차죠. 근데 그 습기마저 얼어가지고 위에 이제 털면은 툭툭툭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이제 그런 적도 많이 있었고 했죠. 근데 살아있는 게 정말 감기도 걸리고 그랬을 것 같은데. 예, 몸이 좋지는 않았어요. 네. 그 잘 때 추운 것도 있는데 그 소리가 어마어마해요. 소리랑 땅이 진동을 하니까요. 그기가 대로변이라서. 네, 차가 이제 지나가면은 이제 거대한 차들이 계속 그래서 소리에 대한 어떤 감각 같은 게 굉장히 막 이렇게 예민해지는데 이제 어느 순간 되니까 그건 좀 많이 괜찮아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소리랑 울림 이런 것들 때문에 더 그러면 자기가 어려워. 거기서는 식사는 어떻게 하셨어요? 식사는 그 토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이 광화문 캠핑촌 전체에 이렇게 밥을 해주러 가지고 직접 오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광화문 전체 캠핑촌이 이런 공동체, 일시적인 공동체를 형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잠만 자는 텐트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그런 그 컵라면 같은 거 놓여 있는 부식 창고처럼 그런 창고도 있었고 또 회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을 텐트도 있었어요. 와, 네. 진짜 집성 딱 진짜 네. 하나의 마을이네요, 네. 정말. 네. 그렇게 사실 구성이 되어야만 거기에서 삶을 영위할 수가 있지. 만약에 혼자 덩그러니 거기에서 몇 개월 동안 살려고 하면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서로 끈끈이 이렇게 관계들을 유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 다행히 그 옆에 광화문역이 있어서 광화문역이 다행히 뜨거운 물이 나와요. 아침에 다행이다. 진짜 다행인데 아침에 일어나면은 가서 뜨거운 물로
얼굴은 씻고 나올 수 있고 하니까 그게 또 다행이었고 우리 대부분의 캠핑촌의 초민들이 되게 고마워할 곳이 그 옆에 할리스인데요. 거기가 24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이 예, 광화문역도 12시 반이면은 그 셔터가 예, 닫혀요. 맞아요. 그래서 그 할리스가 오아시스 같은 곳이 거기가 없었으면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네. 화장실이나 뭐 여러 가지로. 그 이렇게 아까 힘들다고 하셔서 그런데 되게 행동을 직접적으로 하시잖아요. 그 힘의 원천이 뭘까요? 뭐가 이렇게 움직이게 할까요, 선생님은? 무엇이? 저는 생각해 볼 적이 있는데 네. 좀 뜬금없이 생각될 수도 있는데요. 저는 몸이 좀 아파요. 네, 그래서 약간 삶이 굉장히 유한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한테 내일은 없다는 생각이 사실 항상 많아요. 그래서 내일은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네, 오늘을 열심히 사는 게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굉장히 오래 살 거라고 다 이야기를 해주세요. 네.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개인적인 성향일 수도 있는데 나중에 한 100세 때 그때 좀 놀 걸.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사실 굉장히 흥이 없고 경직되고 이럴 수도 있는데 근데 무슨 지병이 있는 건 아니죠? 지병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암 뭐 이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때부터 계속 이렇게 아파온 상태였었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보다 오래 살고 있고 네, 이런 내용이 방송에 나간다는 게 참 네. 아니 지금 얼마 되시지도 않으셨는데 아주 오래 살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거짓된 의사의 거짓된 정보일 수도 있어요. 그 병을 가지면 일찍 뭐 죽는다 뭐 이런 진단을 받으셨나요? 네. 근데 저의 어떤 의식과 관념 속에서는 생각보다 오래 살고 있고 나에겐 내일이 없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게 힘의 원천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네, 재밌는 얘기죠. 재밌기는 좀 지금 목숨이 오늘 내일 하는데 지금 재밌긴 당황스럽네요. 괜히 질문해가지고. 아니 무슨 이념 목숨이 제일 중요하죠. 목숨이 있어야 뭐 어떻게 나 재밌었는데. 정의 구현에 대한 사명감 막 그런 게 나오지 않나요? 제가 곧 죽어요. 그걸 너무 재밌다고 막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니까 참 되게 명쾌하네요, 답은. 이해는 확 되네요. 제 친구들도 좀 어렸을 때 아픈 친구들 보면은 좀 되게 열심히 사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때 그 감수성 예민할 때 죽음에 대한 고민이 많은 친구들이 아니 근데 그건 그러니까 딱 갈리는 것 같은데요. 아니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가 뭐 죽음에 대한 그 막연하게 구상한 거 걔는 의사가 넌 죽을 거야 그 말을 들은 사람하고는 달라. 근데 그런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질병으로 인한 배제라든지 이런 감각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뭐 아프신 건 아니죠 지금은. 그러니까 아픈 것 때문에 혹은 또 제 동생은 또 장애도 있어요. 그래서 또 사실 가난했죠. 가난하게 성장을 했죠. 여러 가지 것들이 어떤 사회에서의 어떤 편입이나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박탈과 소외와 이런 배제와 이런 느낌으로 살아가는 게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은 근저에 좀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정의사회 구현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한 인간으로서의 막 어떤 존재의 쟁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형제복지원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가 이렇게 연극을 하면서 어떤 변방에 대한 어떤 의미를 찾으면서 만나왔던 이런 과정 중에도 있지만 인간으로서 또 만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그러한 어떤 박탈에 대한 어떤 이런 감각, 감정 이런 거 뭔가 이름 하나들이 사라질 때 혹은 이 어떤 인생들이 사라져갈 때의 어떤 것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아까도 이름을 되게 잘 외우시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 이름을.
지금까지 누구 이름을 정확히 네. 다 하죠. 그러니까 되게 초점이 인간 자체에 되게 맞춰지신 것 같아요. 인간 자체, 사람. 예, 사람에 대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는 것도 사람 이름을 못 해요. 거기 있잖아. 선생님 이거 앞으로 또 뭐 준비하고 있는 선생님의 어떤 개인적인 아니면 공적인 뭔가 일들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지금 공적인 일들은 이제 네, 서서히 모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적한 문제들이 좀 몇 가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내일 모레 연극인 연석회의가 열리는데요. 예, 제가 주최하는 게 아니라 모든 연극인들이 주최해서 하는 건데 이제 블랙리스트 진상 규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들을 같이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정책에 대한 요구라든지 이런 요청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 어떤 대선 국면에서는 뭔가 발언할 생각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다만 그 많은 예술가들이 특히 정책의 문제에서는 지금까지 사실 정책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책을 수립해 왔거든요. 그래서 예술가들은 어떤 대상이 되거나 사실상 도구화되는 경향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술가 우리 스스로가 이제 우리들이 어떠한 무엇이 절실한지 무엇이 우리들의 창작 환경을 바꿔낼 수 있는지 이제 스스로의 목소리를 좀 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공연예술계에서는 3월 27일에 공연예술인 노조가 결성이 돼서 그런 이제 조합 설립을 알리는 그런 행사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것 역시도 저는 그냥 한 명의 조합원으로의 참여이고 이제 말하자면 그런 이제 지도부는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3월 28일에는 검열백서 준비위원회 포럼이 있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연극계에서는 이것을 기록하려고 하거든요. 이제 법적인 단죄들도 당연히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한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록을 하고 우리 예술가들도 사실은 어떤 선택의 지점에 항상 놓이게 될 것이잖아요. 여기에서 어떠한 선택을 우리는 앞으로 해갈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 당대가 지나서 후대에도 계속 기록에 남겨서 이런 활동을 했고 이런 고민들이 있었고 이런 실패가 있었고 이런 범죄 사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낱낱이 기록하는 작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검열백서 만드는 작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스케줄이 다 머릿속에 있으시네요. 날짜까지. 좀 똑똑하신 것 같아요, 선생님. 나는 내일 뭐 할지도 모르는데. 절대 아닙니다. 아무튼 좀 진짜 이제 몸 관리 좀 하시고 바깥에서 너무 고생 오래 사실 거예요. 많으셨어요. 아무튼 저희 모든 예술인을 대변해서 저희가 뭐 감사하다는 멋있습니다. 말씀 드리고 고맙습니다. 싶습니다. 아닙니다. 함께 다 추운 겨울을 났고 연극인들뿐만 아니라 또 사진, 미술, 문학 하시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해고 노동자분들 많은 또 시민분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광장이 됐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겸손까지 너무 모든 걸 갖추신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다음에 우리 또 이제 공연장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또 건강한 모습으로 이거 또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둠은 매체를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잠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